오늘은 나무위키 읽기 탐함슈드 사건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대본을 쓰고 자료도 찾고 그런 좀 흥미로운 소재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좀 아닌 것 같다 생각만 많아지고, 그래서 그냥 나무위키 읽자 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미스터리나 미제 사건 아니면 흥미로운 이야기들 있으면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해요. 들으시면서 뭐 공부하셔도 되고 작업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고 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잡음 같은 게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탐함슈드 사건. 서머턴 파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탐함슈드 사건 또는 서머튼 해안의 정체불명의 남자 사건은 1948년 12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의 서머튼 파크 근처의 해변가에서 신원불명의 남성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으로, 남성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범인은 물론 살인 방법과 동기 어느 것도 찾을 수 없어 76년째 미제로 남은 사건이다. 호주에서는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탐함슈드는 남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의문의 메시지다. 메시지는 탐함슈드이지만 당시 보도된 기사에 탐안슈드라고 오타가 나서 잘못된 표기가 붙여졌다. 실제로는 탐함슈드 사건이 옳은 표현이다. 시신 발견. 1948년 12월 1일 애들레이드의 경찰은 신고를 받고 애들레이드 서머튼 해안으로 출동했다. 신고자는 존 라이넬스라는 남성으로 전날 저녁 부인과 함께 서머튼 해안을 산책하다가 이스플래네이드 가와 이게 길을 말하는 건가? 이스플래네이드 가와 빅포드 테라스 가가 만나는 도로 너머 해변 방파제의 사이에 기대어 있는 존 레이넬스 씨가 발견했다고? 기대어 있는 문제의 남성을 발견했지만 누운 채로 팔을 휘젓고 있는 모습에 술에 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나쳤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다시 해안에 나와 본 존 라이넬스는 전날 저녁에 본 남성이 똑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해 남자를 살펴봤을 때 남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좀 쎄한 걸 느꼈나 보죠? 다음날도 가서 본 걸 보냐? 당시 시체의 사진, 개인에 따라서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 외상과 혈흔은 보이지 않고 부패도 진행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혐오스러울 정도의 사진은 아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을 가늘게 떠서 약간 검은 눈처럼 보이는 듬직해 보이는 남성의 얼굴로 시체라는 것을 모르고 보면 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뭐 괜찮다고 하니까 한번 봐볼까요? 아이고 그러게 뭐 시신이라고 하니까 시신인데 좀 그러네. 그냥 모르고 보면 그냥 자는 아저씨 같은데. 한번 다시 볼까요? 발견된 시신은 40대 초중반의 영국계 남성으로 외상이 없어서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으며 사망한 지 얼마 안 돼 부패도 진행되지 않아서 신원 파악은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는 지병이 있는 남성이 해안가에서 산책을 하다가 급사한 것 정도로 생각했다. 쓱 봐서는 무슨 외상의 흔적이나 그런 게 안 보였나봐요. 경찰은 애들레이드 대학의 명예교수인 존 버튼 클리랜드 경에게 부검을 의뢰했는데 그의 부검 소견은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남성은 비장이 정상인의 3배가량 커져 있었고
위장과 간에는 출혈이 있었으며 몸 곳곳에는 우혈이 있었고 동공은 확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약물 또는 독극물로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고 부검자인 클리랜드 경도 몸에 흔적이 남지 않게 빠르게 분해되는 독극물로 인한 독살로 추정했다. 비장이 어디죠? 비장 한번 볼까요? 비장이 어디지? 비장, 횡격막 아래 왼쪽 콩팥의 위에 왼쪽에 있는 길이 어쩌고저쩌고 콩팥처럼 생긴 장기이다. 나도 그림 보고 콩팥인 줄 알았네? 우리말로는 지라라고 한다. 뭐 일단 그렇다고 하네요. 독살 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정했다. 피해자의 위장에는 사망하기 서너 시간 전쯤에 먹은 것으로 보이는 고기 파이가 있었지만 그 파이에는 문제점이 없었다. 이후 계속된 부검에도 약물이나 독극물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고 주사바늘조차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클리랜드 경은 남성이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더 이상한 것은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이다. 법의학자는 12월 1일 새벽 2시경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상한 점은 존 라이넬스가 처음 이 남자를 목격했던 시점인 11월 30일 저녁에도 이 남성은 방파제에 기대 있는 채로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존 라이넬스 외에도 목격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존 라이넬스가 이 남성을 취객으로 생각하고 떠나간 뒤 7시 30분경과 8시경에 몇몇 남자들이 이 남자를 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목격자들은 한결같이 이 남자가 방파제에 기댄 모습이었다고 진술했다. 존 라이넬스는 전술한 것처럼 남자가 팔을 흔들고 있었다고 증언했으니 새벽 2시경에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와 딱히 어긋나진 않는다. 팔을 흔들고 있었어? 문제는 이 남성이 왜 최소 저녁 7시 30분경 이후부터 계속 방파제에 기댄 채 팔을 흔들기만 하다가 그대로 사망했느냐는 것이다. 만약에 아까 본 것처럼 이게 독살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독살이었다면 왜 팔을 흔들고 있었던 게 목격이 됐을까요? 초동수사.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남성은 고급 의류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의류들에는 태그가 철저하게 제거되어 있었다. 소지품 중에서는 애들레이드에서 헨리 해변으로 가는 기차표와 애들레이드에서 서머튼 해안 인근의 글래널그로 가는 버스표가 발견됐으며 싸구려 담배인 아미클럽이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담배값 안에는 아미클럽이 아닌 비싼 켄시타스 담배가 7갭이 들어있었다. 오호. 참고로 아미클럽은 1961년 단종되었고 켄시타스는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영국에서 주로 판매되는 담배였다. 61년 단종됐다. 48년 사건이네. 근데 여기 호주인데 호주에서 돌아가신 분 몸에서 영국의 싸구려 담배랑 영국의 고급 담배가 꽉이랑 안에 내용물이 바뀌어서 들어있었네요. 경찰은 언론을 통해 남성의 신원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는데 12월 5일에 글래널그 인근의 한 호텔 직원이 그 남성은 10월경부터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남자 같다는 제보를 했다. 투숙했던 남자는 63세의 벌목공 로버트 월시로 당시 실종 상태였지만 로버트 월시와 방파제의 남성 시신은 일치하는 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술했다시피 방파제의 남성은 40대 정도로 추정됐고 신체 노동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1949년 1월 14일 애들레이드역 보관소에서 경찰은 이 남성의 여행 가방을 찾아냈는데 이 가방은 1948년 11월 30일 오전 11시 보관소에 맡겨진 것으로서
안에서는 빨간 체크 무늬의 가운과 빨간 슬리퍼, 팬티, 잠옷, 면도기 등이 나왔고 호주에 들어오지 않은 영국 고급 패션 브랜드 바버사의 상표가 새겨진 스레드 카드, 실이 감겨진 종이라고 하네요. 티킨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넥타이. 가방 안의 모든 유류품들도 남자가 입고 있던 옷처럼 모든 상표가 제거되어 있었지만 유일하게 이 티킨이라는 넥타이의 글자만큼은 제거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 상표를 제거한 사람이 이 글자는 죽은 남자와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남겨두었거나 의류를 훼손시키지 않고는 제거할 수 없어서 남겨둔 것으로 보았다. 계속 누군가의 타살로 보고 있네요. 그런 넥타이랑 옷들이랑, 그리고 엉뚱하게도 영국, 아까 담배도 영국 거였는데 영국 6펜스 은화가 나왔고 옷이 여러 벌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양말은 여분이 없었던 데다 연필과 사용하지 않은 편지지가 발견되었지만 정작 편지를 주고받은 흔적은 없어 의문을 증폭시켰다.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상당히 고급 제품들이 많았고 미국산 제품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영국 사람이거나 영국에서 살았거나 영국에서 온 사람 같네요. 이 브랜드도 영국 거고 영국 은화도 있었고 소지품 중에는 영국 담배도 있었고 경찰은 발견된 유류품들을 근거로 수색했지만 결국 이 남성이 애들레이드 역에서 헨리 해변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으나 타지 않거나 타지 못했고 대신 글렌엘그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서머튼 해안에서 내렸으며 그곳에서 고기 파이를 사 먹은 뒤 방파제에 기댄 자세로 사망했다는 것 말고는 알아내지 못했다. 그래, 이게 탐함 슈드 사건이었는데 이제 탐함 슈드가 나오네요. 의문의 종이 쪽지 탐함 슈드. 1859년 피츠제럴드 영역판 루바이야트의 마지막 페이지. 여기 탐함 슈드라고 여기 써있네. 경찰이 발견한 쪽지를 뜯어낸 책. 그런데 남성의 소지품을 면밀하게 조사하던 중 특이한 물건이 나왔다. 남성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시계줄에 감긴 종이 쪽지였는데 탐함 슈드라고 적혀 있었다. 이 말은 페르시아어로 끝났다, 완성했다, 죽었다 라는 의미였다. 탐험은 전체, 전부, 완료된 이라는 뜻이고 쇼드는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쇼단의 3인칭 단수 과거형이다. 탐험 쇼단이라는 말 자체는 수거처럼 끝나다, 완성하다, 죽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조사 결과 페르시아의 유명한 수학자, 천문학자, 철학자인 오마르 하이얌의 시집 루바이야트에서 나온 단어로 드러났으며 쪽지는 에드워드 피츠제럴드가 1859년 영역한 루바이야트 초판본에서 오려낸 것이었다. 그럼 이 왼쪽에 이 사진이 원래 책의 모습인 거고 그 돌아가신 분에서는 소지품에서는 이 책의 이 탐함 슈드라는 부분만 뜯어갖고 가지고 계셨다는 거네요. 이 찢어진 종이가 시계줄에 감긴 종이 쪽지로 주머니에 있었고 근데 이 책도 어디서 발견했나 보네? 사진이 있는 거 보니. 의문의 쪽지가 발견된 지 몇 달 뒤 애들레이드 몇 달이나 지났어. 애들레이드 경찰서에 한 남성이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이 남성은 문제의 1859년판 루바이야트 영역본을 경찰에게 보여주었다. 조사 결과 이 책에서 탐함 슈드 쪽지를 뜯어냈다는 게 밝혀졌다. 루바이야트를 들고 온 남성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과 처남이 글렌엘그에 있었는데 잠시 차 문을 열어놓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차 안에 루바이야트 초판본이 있었다고 한다. 남성은 자신의 차에 루바이야트 초판본이 들어있었던 시점이 서머튼 해안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서 2주일 전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가져온 사람이 잠깐 차 문을 열어놓고 갔다 왔는데 차 안에 누가 이 책을 넣고 사라진 거네요. 그리고 그 시점이
이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발견되기 1, 2주일 전 해당 책을 경찰은 면밀하게 조사했고 책의 뒷장에서 암호문을 찾아냈는데 암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슨 영어 문장은 아닌 것 같은데. 경찰은 이 암호문을 해독하려고 애썼고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에 암호 해독을 요청하기까지 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암호문의 밑에 두 줄의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 숫자들은 전화번호로 추정됐다. 첫 번째 줄의 숫자로 전화를 걸어본 결과 은행의 전화번호로 밝혀졌고 두 번째 줄의 전화번호는 제시카 톰슨이라는 간호사의 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녀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가져온 이 책이 여기 이 돌아가신 분 주머니에 시계줄에 감긴 이 타맘슈드 쪽지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책을 이 남자가 가져왔다는 거죠. 이 찢어진 부분도 맞춰보니까 딱 들어맞았겠고. 근데 여기에 이 암호가 이 책의 뒷장에 이 암호가 있었고 암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의미를 모르겠지만 거기에 써있는 두 줄의 숫자가 전화번호 같고 하나는 은행 전화번호였고 또 하나는 제시카 톰슨이라는 간호사의 전화번호였다 까지는 팩트인 거네요. 그러면 이 제시카 톰슨이 이 남자가 죽은 것에 대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랑 뭔가 접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적어도 남자는 이 여자의 존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제시카 톰슨. 하지만 제시카와 이 사건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엔 수상한 부분이 많았다. 우선 제시카가 살던 곳은 글렌엘그로 그녀의 집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서머튼 해안에서 북쪽으로 불과 4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그녀의 알리바이를 조사한 결과 남성이 해안에서 목격된 11월 30일경에 그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그녀의 이웃은 수상한 남자가 전화로 그녀에 대해 물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어떤 남자가 제시카 톰슨 이웃의 집에 전화를 걸어서 이 제시카 톰슨 이름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웃 여자가 뭐 어떤 사람이냐 정보를 캤나봐요. 경찰이 죽은 남성의 데스마스크를 보여주자 데스마스크가 뭐야? 돌아가신 분 얼굴을 본뜬 그러네. 이렇게 죽은 사람 얼굴에 본을 떠서 만든 안면 상의 데스마스크래요. 죽은 남성의 데스마스크를 제시카 톰슨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로써 경찰은 제시카가 그 남자를 알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추궁한 끝에 결국 그녀에게서 진술을 받아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사람 얼굴을 본뜬 이런 데스마스크를 보여주면 누구라도 놀랄 것 같은데요. 제시카는 그 데스마스크는 자신이 아는 알프레드 복살이라는 군인과 닮았고 자신이 루바이아트를 복살에게 선물했다는 진술을 했다. 루바이아트 아까 그거잖아요. 그 책, 타맘슈드 써있던 이 책, 이게 루바이아트잖아. 이거를 제시카 톰슨이 복살 씨에게 줬는데 이 돌아가신 분은 뭐 이 책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 루바이아트에서 타맘슈드 부분을 찢어서 이 책을 모르는 사람 차 안에 넣었고 경찰에게 이 책을 차에 던짐당한 사람이 들고 온 거네요. 진술을 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마침내 찾았다고 생각했으나 알프레드 복살은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그녀가 복살에게 루바이아트를 선물한 건 맞았지만 복살은 그 루바이아트를 분실하지도 않았고 1859년 초판본이 아닌 1924년 영역판이었으며 페이지도 찢어진 곳 없이 멀쩡했다. 엄청난 우연이네. 그럼 이 복살 씨는 이 책을 갖고 있었고 제시카가 선물한 것도 맞고 근데 그 어떤 신원불명의 남자가 이웃 주변들한테 제시카의 정보를 캐고 다녔고 근데 마침 그 신원불명의 남자랑은 동일 인물인지 모르지만
400m 떨어진 곳의 방파제에서 남자가 죽었고 그 남자가 이 루바이아트 책에서 탐함슈드 부분을 찢어서 갖고 있는 시신으로 발견됐고 다 뭔가 연결되는 듯 아닌 듯 우연처럼 이어지는 그런 공통점이 많네요. 결국 해결이 안 됐나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다. 결국 방파제의 남성은 1949년 6월 14일 구세군 목사와 애들레이드 경찰들이 참여한 조촐한 장례식을 치른 뒤 애들레이드 웨스트 테라스 묘지에 Here lies the unknown man who was found at Somerton Beach 1st December 1948 1948년 12월 1일 서머튼 해안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남자가 여기서 잠들다 라고 적힌 묘비만 남기고 매장됐다. 남성이 묻힌 후 애들레이드역 건너편의 스트라스모어 호텔에서 이상한 사람이 21호실에 투숙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체크아웃한 후 호텔 직원이 방을 청소했을 때 검은색 의료기구 케이스에 주사기가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당시도 막 요즘처럼 막 사람들 숨어서 주사기로 보약 넣고 그랬을까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시신 상태가 독살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뭘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사기로 뭐 자기가 넣었던 남이 넣었던 독을 넣었으면 방파제는 왜 어떻게 갔지? 즉사라는 독은 아닌 건가? 그리고 죽기 전에 무슨 고기파이 먹었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한편 사건 조사가 한창이던 1949년 6월 9일 서머튼 해변에서 20km 떨어진 지점에서 며칠 전 아버지와 함께 실종됐던 클리브 마그노손이란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이고, 남자아이는 사망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살아있었으나 매우 쇠약해진 상태에 정신이상 증세까지 보여 정신병동에 수용됐다. 이후 클리브 마그노손의 사인이 서머튼 해변의 남성과 같이 독으로 추정되지만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은 심정지 사망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발견 당시의 상태도 방파제의 남성처럼 누운 자세라 두 사건의 연관성이 의심받았다. 근데 왜 아버지는 안 죽었어? 아이의 어머니인 로만 마그노손도 이 사건이 서머튼 해변의 사건과 연관성이 있으며 아들과 남편이 실종된 직후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윙? 동시에 서머튼 해변의 남성이 남편의 직장 동료 카를 톰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정신감정 결과 정신 이상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증언은 기각됐다. 당시 법원에서는 이 어머니가 아이도 잃고 남편도 이렇게 정신이 아파지신 걸로 인해서 어머니도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봤나봐요. 안타깝네. 1945년 6월 싱가포르 출신 유대인인 요셉 사울하임 마샬이 시드니 교회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도 사인이 독살이었고 그 판본과 동일한 루바이아트 시집을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이거는 진짜 비슷하네. 독살에 이 루바이아트 시집도 누구야? 싱가포르의 정치인이자 싱가포르 노동당의 창시자 데이비드 사울 마샬의 동생이다. 정치인의 동생이야. 당시엔 이 정당은 창립되지 않았고 형인 데이비드는 일본군의 포로였던 상태였지만 이 동생이 죽었을 때는 이 형은 포로였고 나중에 당을 세우고 정치인이 됐나봐요. 훗날 이 사건은 서머튼 사건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역시 확실한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았다. 의문의 남성은 누구인가? 누굴까? 경찰은 의문의 남성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제시카를 의심했지만 처음에 모른다고 했던 거 근데 결국에는 그 데스마스크 보고 자기 지인은
한테 뭐 선물했다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의심했지만 끝내 증거가 없어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으나 사건의 미스테리를 추적한 이들에 의해서 제시카의 의문스러운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시카는 사건 당시 2살 된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기혼녀라고 진술했다. 싱글맘인데 남편이 있다고 했나봐요. 그런데 정작 그녀가 결혼한 건 이듬해인 1950년으로 밝혀졌으며 그녀가 아들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꾼 것도 드러났다. 재혼했으니까 그리고 뭐 2살밖에 안 됐고 그래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 성을 그냥 막 구구절절 설명하기 귀찮아서 어차피 1년 뒤에 결혼 예정인데 아들도 있고 뭐 이 아들은 뭐예요 이런 거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기혼녀라고 한 거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뭐 경찰이 온 데서 그렇게 귀찮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뭐 이상하다 보면 이상할 것 같고. 그녀는 호주 언론들에게 많은 취재 요청을 받았으나 끝끝내 취재를 거부하고 죽을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본명이 드러난 건 본명이 아니었어?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지난 2002년에 이르러서였다. 이 때문에 그녀가 의문의 남성과 불륜 관계에 있다가 살해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녀의 아들이 가진 유전적 특성 중에 살해된 남성의 유전적 특성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 의문을 증폭시켰다. 그러면 그 탐함 슈드 아저씨랑 이 제시카 톰슨의 아들이랑 뭔가 혈연 관계일 수도 있다라고 본 거네요. 그런 것 같네요. 살해된 남성은 선천적 무치증을 앓고 있었고 백인들 중에서도 1~2%만 나타나는 형태인 귀의 위쪽 구멍이 아래쪽보다 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귓구멍이 위아래가 2개 있어? 조사 결과 그녀의 아들인 로빈 톰슨도 이 특징들을 전부 갖고 있었다. 한편 제시카 톰슨의 아들인 로빈 톰슨은 2009년에 사망하였는데 이후 데릭 에버트 교수가 로빈 톰슨이 이 남성의 아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시신 발굴 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뭐 그야 그렇겠지. 사건의 연관성도 확실하지 않은데 뭐 그래? 그래서 이후 남성의 데스마스크에 남아있는 남성의 DNA를 채취해 남성의 유전자가 유럽인들 중에서 1%만 가지고 있는 하플로 그룹 H4A1A1A에 속한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이것만으로는 로빈 톰슨과 서머튼 해변의 남성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2019년 남호주 법무부에서 당사자들이 비용을 내는 조건으로 서머튼 해안의 남성 시신의 발굴을 승인했고 2021년 5월 19일 드디어 발굴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 호주도 참 이 나라 자체에서도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2021년 뭐 그때까지 있었나봐요. 그때까지 이거를 발굴해서 조사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니들이 돈 내서 해 라고 해서 승인도 받고 발굴도 했대. 그런데 제시카 톰슨의 딸인 케이트 톰슨이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는데 어머니가 러시아어가 유창한 공산주의자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이트는 살해된 의문의 남성이 공산주의 운동가이거나 소련의 스파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케이트는 어머니가 그 남자에 대해 경찰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 엄마가 그 남자를 누군지 알았나 보네요? 그건 확실한가 보네? 그 사람 내가 아는데 그 사람 경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식들한테 말했나봐요. 사건에 엉뚱하게 연루되었던 알프레드 복살도 1977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죽은 남성은 소련 또는 외국의 스파이일 것이라는 추측을 했다. 왜? 남자의 신이 발견된 서머튼 해안에는 미군 기지가 있었고 죽은 남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단서도 없다는 점. 그지 이 사람 짐이랑 입고 있던 옷에 택도 다 고의적으로 다 떼져 있었다며요. 루바이아트 초판본에서 발견된 의문의 암호문 등도 그가 소련의 스파이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제거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스파이의 시체를 왜 굳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해변에 두었는지는 여전한 의문으로 남아있다.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누구를 해한 다음에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체를 아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너희도 배신하면 이 꼴 난다, 이 꼴 나기 싫으면 말 똑바로 잘 들어 하고 이런 주의를 주는 의미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의미가 전달되도록 이렇게 보이는 곳에 시신을 놓거나 뭔가 그런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놓아두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사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1. 남자는 공산주의자이거나 소련의 스파이로 애들레이드를 오가면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2. 제시카 톰슨은 남자의 조력자로 역시 스파이 활동에 가담했다. 3.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남자는 루바이에트 초판본을 통해 암호문과 탐함슈드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는 이 남자에 대한 경고로 추정된다. 경고대로 남성은 제거됐다. 그런가? 제시카 톰슨은 남성의 살해에 가담했거나 혹은 남성의 죽음에 대한 전모를 알고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침묵했다. 물론 이 모든 건 추정에 불과하며 뚜렷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남성의 정체에 대한 미스테리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설령 풀려고 해도 이 사건의 증거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파기되어 버렸다. 어딘가 위에서 고의로 파기했나봐요? 의문의 루바이아트 초판본은 1950년에 사라져버렸고 남자의 갈색 여행 가방과 소지품들도 더 오래 보관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1986년에 파기되었다. 이거 어차피 더 끌어봤자 몰라. 그냥 버려. 더 갖고 있어도 알 수도 없어. 버려. 이렇게 됐나 보네. 따라서 남성의 정체를 알 방법은 지금에 와선 사라졌다. 다만 2011년에 서머턴 해변의 남성의 신원에 대해 신빙성 있는 주장이 나왔는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수병으로 참전했고 미국 해군에서 복무했던 영국인, 미국에서 복무한 영국인이야? 호레이스 찰스 레이놀드라는 인물이 방파제의 남성과 굉장히 닮았다고 한다. 실제로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두 사람의 외모도 상당히 닮았고 특이한 귀의 모양마저 닮아 있었다. 이게 무슨 1~2%만 있는 모양이라며? 방파제의 남성은 영국계로 추정되었는데 레이놀드 역시 영국인이었다. 1918년 2월 25일에 발급한 그의 수병 신분증엔 당시 만 18세라는 표기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일어난 1948년 12월에 레이놀드는 만 48세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 죽은 남자의 연령대도 40대로 추정되므로 나이도 일치한다. 그러나 레이놀드는 1953년에 사망했다는 사망신고서가 발견되면서 방파제의 남성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원 확인. 이 신원불명자가 1905년 11월 16일생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푸츠크레이 태생인 칼 찰스 웹으로 밝혀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의 사망 신고는 없었으며 생애 마지막 기록은 1947년 가출했고 1951년 부인이 이혼 소송 제기를 위해 찾는다는 광고 기록이다. 가출했는데 한 4년 뒤에 결혼도 아니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아내가 이 사람을 찾으려고 했대요. 가출이 어릴 때가 아니라 성인 돼서 가출한 건가? 정확히는 1946년에 부인이 칼 웹의 폭력성을 못 견디고 먼저 집을 떠났고 칼 웹이 부부가 살던 집을 떠나 사라진 게 다음 해인 47년. 실제로 칼 웹과 서머튼 해변에서 죽은 남성과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사망 당시의 나이가 40대로 일치하는 것은 물론 당시 43세, 칼 웹의 동생으로 알려진 로이 웹과 서머튼의 아내 남성이 닮았으며, 칼 웹의 사진을 못 찾았어? 전술한 티 킨 역시 칼 웹의 주변 사람들의 이름 중 하나로 밝혀졌다.
정확히는 칼 웹의 내부 이름인데 풀네임이 토마스 제럴드 킹이다. 시 짓는 취미가 있어서 시집 루바이아트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된다. 게다가 루바이아트는 웹이 소지했던 피츠제럴드 영역본만 해도 출판사마다 사파를 바꿔가며 찍어낸 끝에 판본만 수백 개에 달할 정도로 빅토리아 시대부터 2차 대전 직후까지 영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시집이었다. 칼 웹은 죽기 직전인 1940년대 당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죽음에 대한 시를 짓는 취미가 있었고 죽는 게 자기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말한 전적이 있는 데다가 1946년에는 수면제 페노바르비타를 이용하여 살자 시도를 한 전력도 있었다. 부인이었던 도로시 로버트슨 약사 선생님은 간호사를 불러 살려냈는데 깨어난 뒤 칼 웹은 오히려 부인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는 시신 발견 후 검시관들이 위장 속에 든 고기파이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독살이라고 판단한 것과 일치하는 정황으로 서머튼 변사자가 칼 웹이라 가정할 경우 그 사망 원인은 누군가에 의한 타살이 아닌 음독 자살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수면제인 페노바르비탈은 이미 사망 직후 나왔던 추정 사망 수단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으며 이미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한 것들 중에 하나였나 봐요. 사건 관련자로 의심되었던 제시카 하크니스의 직업 또한 간호사로 확증할 순 없지만 연락처 발견 후 그녀가 취했던 수상한 태도도 자살 수단을 제공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였다고 가정하면 설명이 될 여지가 있다. 근데 아까 제시카 씨도 간호사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 제시카 씨가 자식들한테 이 남자가 경찰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면서. 근데 또 여기서는 찰스 웹으로 밝혀졌다고 하네. 그리고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 딱히 뭐 그런 소련의 스파이, 공산주의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아직까지는 데릭 에버트 교수의 주장일 뿐. 이 사람 아까 위에서 뭐 조사한다고 하다가 무슨 빠꾸 먹지 않았나? 확인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잖아, 법무부에서. 에버트 교수의 주장일 뿐 호주 법의학자들과 경찰의 조사는 진행 중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니 근데 뭐 더 봐도 볼 것도 없다면서 자료 다 버렸잖아. 근데 왜 아직도 호주 경찰이랑 법의학자들은 조사를 해? 이상하네.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여기 안 써있는. 그래도 DNA 가계도 추적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 조심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계보도를 통해 칼 웹의 이종 증손을 찾아내 부검시 만들었던 데스마스크에 남은 채모의 DNA와 서로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런 빼박 아니야? 확정이 아닌 것은 에버트 교수가 2021년에 착수된 유체 발굴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뭐 이쪽 가족의 증손이랑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일치했다고 하니까 거의 맞나 보네. 2022년 11월 21일 방영된 ABC의 탐사 보도 방송 오스트레일리안 스토리에서 칼 웹의 부계 쪽 종 증손과 서머턴 변사자의 채모 DNA에 일치사항이 있음이 확인되어 서머턴 변사자의 신원이 칼 웹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암호문의 의미. 2004년에 퇴직한 형사 게리 펠터스가 암호문의 일부를 풀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가 풀었다는 구절은 바로 마지막 구절인 어쩌고저쩌고 ITTMT SAM STGAB라는 구절이다. 그는 이 구절에 적힌 글자들은 모두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딴 이니셜로 만들어진 암호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슨 삼행시에? 그가 내놓은 이것의 의미는 It's time to move to South Australia, 모슬리 스트리트. 남부 호주 모슬리 스트리트로 이동할 때다 였다.
모슬리 스트리트는 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제시카 톰슨이 살았던 곳이다. 근데 제시카 톰슨, 이 게리 펠터스, 퇴직한 형사 게리 펠터스는 이 제시카 톰슨을 뭔가 관련자로 찍어놓고 이 앞글자를 만든 거 아니야? 2022년에 칼 찰스 웹으로 신원을 확인한 데릭 에버트에 따르면 칼 웹은 경마 베팅이 취미였던 사람이라 말 이름을 암호화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그럴듯한 암호문인 것처럼 수사관들을 속여 관심을 돌리기 위해 범인이 일부러 별 의미 없는 문자들을 늘어놓은 것일 수도 있다. 그치? 하지만 암호를 해독하다 보면 체계가 없는 막 쓴 문자들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암호가 맞을 공산이 크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진짜 암호인지 이 공산이 큰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가능성이랄까? 이 돌아가신 분의 정체가 몇 가지가 있네요. DNA로 보면은 거의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과학적인 팩트니까. 이 칼 찰스 웹씨인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의. 근데 이분이 갖고 있던 소지품들이 다 영국제고, 무슨 영국 담뱃갑에 다른 담배 들어있고, 무슨 영국 돈 들어있고 그랬잖아요. 여권 같은 건 없었나? 그리고 이게 이분이 1947년 가출했는데, 그럼 47년까지는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겠죠. 47년에 가출했는데 발견된 날이 48년 1년 뒤야. 그쵸? 이분이 그지? 그리고 그래 47년에 가출해서 다음 1년 뒤에 여기서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건데, 뭔가 이것만 갖고는 알 수 없으니까 미제 사건이겠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제시카 톰슨 이 사람이 좀 수상하긴 해. 이 사람이 수상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뭔가 쓸데없이 거짓말하고, 그 경찰들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대략적인 이런 사건을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데, 뭐 당신은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뭐 그때 뭐 했냐 물어봤을 텐데,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해도 경찰이 와서 물어보는데 일부러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는 게 수상하죠. 굳이 괜히 거짓말했다 들키면은 쓸데없는 거라고 해도 수상한 사람으로 보일 게 뻔한데, 자기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 관련 없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됐을 텐데. 그리고 이 주변 이웃들이, 이 제시카 톰슨 이웃들이 모르는 남자한테 전화를 받아서 이 제시카 씨에 대해서 막 캐묻는 연락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제시카 씨가 이 데스 마스크, 돌아가신 분 얼굴을 본뜬 조각 같은 걸 보니까 깜짝 놀라서 나 아는 사람 같다. 그 사람한테 내가 책도 줬어. 근데 그 책 받은 사람은 사실 살아있었고, 근데 또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나중에 무슨 인터뷰도 했나봐요. 그 사람 스파이 같다고? 뭐였을까? 막 되게 우연 같은 것들이 되게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글쎄 무슨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이때 이제 만약에 요즘 같았으면은 과학기술이 더 발전을 했으니까 이런 이분의 독이나 좀 더 정확한 뭐 사망 시간이나, 그리고 또 기술이나 이런 것들, 교통도 발달을 했으니까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CCTV 이런 것도 다 좀 더 알 수 있었겠지만, 이 당시는 기술이 많이 부족해서 미제로 처리된 것 같은 그런 사건이네요. 한번 읽어보는 건
이렇게 나무 위키 직접 읽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처음엔 들으시면서 편히 쉬실 수 있게 천천히 읽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 재밌어서 그런지 되게 말도 빨라지고 좀 생각과는 다르게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탐함 휴대 사건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미스터리 사건이나 재밌는 소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또 한번 들으실 만한 것들 녹음해서 찾아오겠습니다.